지방 소도시의 한적한 골목 끝 3대째 이어온 윤목공예라는 간판이 걸린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나무 향기와 톱질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그곳은 겉으론 화목한 가족 기업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 경영권을 향한 욕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가운 계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서유나, 34세입니다. 그녀는 가구 디자이너로서 재능이 있었고 남편의 권유로 이 공방에 합류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의 그녀는 늘 공책에 무언가를 적는 습관이 있었죠. 그 습관이 훗날 그녀의 운명을,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던 한 여자가 정의의 심판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유나가 윤목공예에 처음 발을 들인 건 결혼 2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박도현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족 기업을 함께 키우자고,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 정미숙도 따뜻하게 유나를 맞아주었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유나는 전통 가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백화점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방의 매출은 전년 대비 2배로 뛰었죠. 유나는 비로소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신제품 발표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바이어들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대표 디자이너로 소개되었고 시동생 선우가 공동 디자이너로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유나는 뒤에서 박수만 쳤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그녀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빼냈느냐고. 도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하는 일인데 누구 이름이 중요하냐고. 다 우리 것 아니냐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여자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 전통 공방 이미지에 안 좋다고. 며느리는 뒤에서 돕는 게 미덕이라고. 유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노트에 날짜와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 목록,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듯.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유나의 디자인은 계속 히트했지만 크레딧은 항상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외부 인터뷰에서도 수상 무대에서도 유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공방 내부에서의 대우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유나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시동생 선우는 노골적으로 유나를 하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객 앞에서 유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형수인데 심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디자인은 자기가 다 한다고.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현은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나에게 참으라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유나가 울먹이며 하소연하면 도현은 짜증을 냈습니다. 예민하다고, 피해의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소파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유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공방에서도 집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작품이 상을 받아도 축하는 남편과 시동생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그저 손님 차나 타고 청소나 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작품을 디자인했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유나의 침묵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전환점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행에서 유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에 대한 안내였죠.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대출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간 유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8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공방 부지 일부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유나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유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공방 운영 자금이 필요했다고, 유나도 가족이니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서명, 시어머니가 직접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마치 무슨 잘못이냐는 듯.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 아니냐고. 시어머니 정미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야. 필요할 땐 쓰고 문제 생기면 정리하는 거지. 그 순간 유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가까이 두는 도구였다는 것을, 디자인 재능도 유나명의 신용도도 모두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시동생 선우가 불법 자재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유나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부 문서들이 조작되고 있었고 선우는 증언에서 유나가 주도했다고 거짓 진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7년간 바쳐온 시간, 재능,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유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7년치 기록, 수백 페이지, 모든 대화, 모든 거래, 모든 작품, 모든 배신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해온 이유를 단순히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거나 화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철저하게, 법의 언어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으로.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타고 작업실을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순순히 받아들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근 후 유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7권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짜, 시간, 증인, 내용까지 완벽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다고. 다만 정의를 바로잡고 싶다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유나는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명의도용과 문서위조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동시에 대출금 전액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박 씨 가족은 처음엔 황당해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니.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겠느냐고, 가족 간 일인데 법원이 뭘 하겠느냐고 생각했죠. 그러나 첫 번째 조사에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유나가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은행 서류, CCTV 타임라인, 거래 내역, 그리고 7년간의 상세한 기록. 검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고 그들은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도 차분하게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 씨 가족은 변명이 오락가락했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사회에 퍼졌습니다. 3대째 이어온 명문 공방의 추문이었으니까요. 백화점 바이어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고객 문의가 줄어들었습니다. 공방 명성에 첫 번째 금이 갔습니다. 박 씨 가족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유나를 악마로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모아놓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은혜를 배신했다고, 가족을 파괴하려 한다고. 지역 커뮤니티에는 유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되었지만 박 씨 가족 편에서 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나가 돈을 노리고 집안에 들어왔다는 루머, 남편을 학대했다는 거짓말, 심지어 정신질환이 있다는 헛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남편 도현은 이혼 소송에서 유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방 일에만 집착하며 아이도 낳지 않으려 했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시동생 선우는 유나가 공방 자금을 횡령했다며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유나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었고 친정 부모님도 걱정만 할 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유나는 가족을 배신한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혼자 고시원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포기하고 떠날까?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정의는 늦어도 온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유나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져준 그 낡은 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장부에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의 탈세 기록, 명의 신탁 내역, 불법 하청 거래 증거, 가족 간 돈 세탁 정황까지. 시어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낡은 장부라고 생각했지만 회계사와 세무사의 눈에는 완벽한 범죄 증거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치 세금 추징, 가산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공방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분열했습니다. 도현은 모든 게 어머니 짓이었다고 했고 선우는 형이 시켰다고 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를 배신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재판정에서 유나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7년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반대편 변호인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고.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탈세, 사기, 문서위조, 명의도용 모두 유죄. 시어머니는 징역 2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 시동생은 집행유예. 공방은 완전히 압류되었고 3대째 이어온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판결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편지 한 통.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나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진짜 장인이라고, 이 집안의 미래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유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은 결국 역사가 된다. 유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기록을 남긴 이유를, 시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공방을 맡기고 싶어 했던 이유를, 시어머니가 그토록 유나를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를, 그리고 또 다른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장부는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던 증거를 파기하지 못하고 유나에게 떠넘긴 것이었다는 것을. 설마 며느리가 그 의미를 알아볼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1년 뒤 유나는 작은 개인 공방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나 목공예. 첫 작품에는 작은 명판이 붙었습니다. 정의는 소리치지 않는다. 다만 기다릴 뿐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유나는 그녀에게 노트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록하세요. 모든 것을. 날짜와 함께. 그리고 유나는 덧붙였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 이긴 자는 하루를 지배하지만 법으로 이긴 자는 역사를 지배한다고. 복수는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죠. 유나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한 정의는 어떤 복수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공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 자유,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갈 자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침묵으로 준비한 정의와 법으로 완성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탈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